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명보험 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세제는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들이 보험을 들면서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험료가 결국 장기 산업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의의가 아닌 것은 해서 단기 자금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자금이죠.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서 두 가지 의의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개인 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료를 내는 단계, 납입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고요. 보장성 보험과 연금 보험 기억해 주시고, 보험금을 받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받든 아니면 사고가 나서 보험금으로 받든 간에 돈을 받을 때 혜택이에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비과세가 되고요.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 차익으로 보지 않아서 비과세가 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와 수령 단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일단 정의가 중요하죠. 납입한 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적은 거, 즉 원금 이상 받지 못하는 걸 보장성 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틀린 거고요. 공제액은요, 연간 납입보험료 한도는 100만 원까지고요. 세액 공제 비율은 12%. 지방소득세가 별도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세율의 10%를 추가하는 거죠. 1.2%를 추가하면 13.2%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시험에는 부모가 100만 원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거나 부모가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부모의 소득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보장성 보험의 대상자는 소득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한꺼번에 기억하시고요. 부모인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셔야 돼요. 연세 기준이 60세 이상이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 그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부모님만큼 나이가 많거나 자제분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밑에 보면 만약에 장애인이다. 장애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요거는 이제 배우자하고 동일하겠죠. 소득 요건 100만 원만 충족하게 되면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소득 요건은 100만 원.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액 공제는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따로 공제가 돼서 얘는 퍼센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우대합니다. 15%인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12%가 아니라 15%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해서 토탈 27%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보장성 보험을 중도 해지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앞에 세액 공제 받았던 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도 해지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년이 안 됐다. 1년에 100만 원까지 15%인데 만약에 6개월만 냈다고 하더라도 그 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미 세액 공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추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험 문제에는 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주고 된다 안 된다인데요.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어디에서 지금 조건 충족이 안 됐죠? 100만 원 넘었죠?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만 23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지금 어디에서 조건 충족이 안 됐죠? 20세가 넘었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 100만 원. 보장성 따로, 장애인 전용 따로죠.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에서 12%, 12만 원 하고요. 장애인 전용에서 15% 하면 15만 원. 합쳐서 2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밑에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얘는 보험이 한 개죠. 한 개인 경우에 보장성으로 12%, 장애인으로 15% 중복은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좋은 걸로 하는 거니까 장애인 전용 15%가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세액 공제되고요. 중복 적용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피보험자가 태아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예요. 태아를 피보험자로 볼 거냐 말 거냐.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에서는 태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은 없고요. 보험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를 2020년 5월에 일시납을 했다. 일시납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연도, 지금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까지 두 해에 걸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세액공제 받는 거는 2020년도에 납입한 거에 한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 땡겨오거나 미루거나 할 수는 없다. 이 얘기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러면 미납한 거 빼고 실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구만 되죠? 근로소득자만.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 자주 보시면서 연습하시기를 권하고요. 자,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세제 혜택이죠. 연금계좌라고 하는 게 뭐냐? 법으로 정한 그런 연금계좌인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면 연금저축보험이고요. 은행에서 판매하면 연금저축신탁이고요. 운용사에서 펀드로 운영하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시험에 저축성 보험도 해당된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은 개인들에게 운용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보아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게 책임이 없고 나중에 받을 금액이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DB형 또는 확정급여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눈여겨서 보시고요.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일을 해서 버는데 남의 일을 한다. 그럼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내 일을 한다. 사업소득. 남의 일을 한다. 근로소득이고요. 투자를 했는데 어떤 이익을 얻었다. 이자로 얻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고요. 만약에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면서 매매 차익이 생겼다. 요건 2025년부터 적용될 거긴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투자소득. 그리고 미리 어릴 때 가입했던 연금을 나이 들어서 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소득이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썼는데 인세를 받는다거나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세금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해요.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과세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따로 띄어서
얘는 금융소득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별도로 이걸로 하고요.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빼는 소득이 있어요. 예, 어떤 소득이냐면 비경상소득,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생기는 소득. 또 그 소득 금액이 너무 커서 합산했을 때 그 해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득. 그게 뭐냐면 하나가 퇴직소득이고요. 하나가 양도소득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은 양도했을 때 세금 안 내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해에 만약에 합산해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팔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도 마찬가지죠. 퇴직금 많이 나오고요. 늘 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띄어서 분류과세라는 과세 형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형식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지문이 나와요.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고 분류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고요. 자, 세액 공제율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똑같이 12%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연간 납입액 전액에 대해서 12%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런데 좀 우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5%로 역시 우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세액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와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우리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 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가 한도인 거예요. 그런데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연금소득 세액공제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정의한 표예요. 예를 들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00만 원 한도로 15% 우대세율로 공제받는 거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고요.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다. 똑같이 600만 원 한도로 12%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ISA라 해서 개인자산종합관리 계좌라는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가 만기가 됐어요. 그 만기된 돈을 연금 계좌로 추가로 납입했다. 그러면 세액공제할 때 600만 원, 900만 원 한도에서 빼고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만료가 되고 60일 이내에 요 60일이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금 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추가로 해주겠다. 얼마나 해줄 것이냐. 현행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이게 얼마예요?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액의 10% 한도 300만 원까지를 추가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ISA 계좌 300만 원 한도니까 한도 풀로 300만 원 납입했다고 하면 연금 계좌로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900만 원, ISA 추가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고요. 세액 공제율은 동일하게 12%인데 마찬가지로 저소득, 우리 종합소득 4,500만 원, 그 다음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로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추가 납입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며칠? 60일.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직접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0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0% 300만 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만약에 내가 낸 납입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다. 그 차액을 보험 차익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나중에 만기나 중도에 받은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그러니까 더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험 차익으로 규정하고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요건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즉 제가 유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요. 개인당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요 1억 원은 받는 돈이 1억 원이 아니라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이고요.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납입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경과 전에 확정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유지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선가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10년 1억 원.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월 적립식 저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인데요. 이거는 앞에 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한 기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내고 내가 절세를 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귀찮게 매월 내는 그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민형으로 보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첫째,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건 똑같고요.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매월 내는 돈이 똑같이 균등하게 내야 되고요. 한꺼번에 먼저 내는 선납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요. 1인당 보험료는 매월 15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5년, 균등, 6개월, 150만 원. 문제는 위에 보면 사망, 상해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를 포함한다 했는데 특약보험료, 위험보험료가 해당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통에서 기억하시고 종신형 연금보험은 뭐냐면 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중간에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도록 빼거나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가입하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면 진짜 노후를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또 있겠죠. 첫 번째,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반드시 연금으로만 지급해야 돼요. 중간에 한꺼번에 찾는 일시납 같은 연금 이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되고 계약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상속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절세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는 중도 해지도 불가능한 거예요. 수령액 한도는 이 정도다 참고로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종신형은요. 얘는 그냥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연금 이외로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도 없어지고 연금 재원도 없어지고 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 생활 자금으로만 써야 되니까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밑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비과세한 데가 1억 원이다. 이거는 위에 있는 월 적립식 저축성도 아니고 앞쪽에 있는 보장성 보험의 한도잖아요. 이거를 위에 있는 것처럼 매월 150만 원이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우리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두 가지 비교하시고 각각의 조건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의 비교인데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하죠. 이건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전부 다 판매를 하고요. 연금저축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일시납 1억 원 이하 또는 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또는 종신형 연금보험 이런 요건을 충족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과 인출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할 때 돈을 낼 때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고요.
대신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은 우리 월 소득이 이제 4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15%, 그래서 우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12%,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까지 세액공제되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세제 혜택이 있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혜택 같은 건 없으니까 일반 저축성 보험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보험 차익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비과세, 보험 차익은 저희가 통상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 기준점은 1,500만 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특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1,500만 원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율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래서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5%,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 과세가 되고요. 70에서 80세까지는 4%,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4%고요. 80세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3.3%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1,5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기타소득은 15%, 우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때 받는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 것이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의 소득이기 때문에 보험 차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할 것이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득의 과세 구분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명보험의 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단체보험이에요.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 거죠. 이분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될 거를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나는 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체보험은 다 비용 처리가 되고 개인소득 안 잡히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이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단체보험은 여러분이 만약에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면 법인세를 안 내고, 그 다음에 법인이 개인 거 대신 내주면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까지만 인정한다. 그 기준이 70만 원이다. 이게 일단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과 손금 산입, 비용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회사가 연 70만 원,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회사는 손금 인정해 주고요. 개인에게는 비과세,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연 7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일반 단체보험하고 동일하게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초과분은 종업원의 급여로 모아서 근로소득에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만 원 넘어가는 거는 개인에게 지급되고 거기서 나가는 보험이다라고 인정해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세제 혜택을 보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고요.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수익자는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가족이어야 되고요. 단체 순수보장성 또는 단체 환급부, 그러니까 환급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수보장성이냐 환급부냐 나누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임직원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자는 전부 다 법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피보험자가 임원이나 종업원이고 수익자가 법인이에요. 그럼 만기 환급이 누구한테 나가요? 법인에게 나가겠죠. 수익자가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은 법인의 자산 처리를 하고요.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 떨 수 있겠죠. 손금 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돈이 법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법인이 계약자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임원이고 수익자가 임원이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임원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인정 안 하고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상여로 줘서 임원이 상여로 받았다고 치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나가는 거고. 세 번째, 법인이 개인이고요. 종업원이다. 임원과 종업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임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이잖아요. 종업원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상여 또는 급여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의 급여로 모아서 법인은 송금 전액 인정하고 전액 다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뒤에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운영 책임을 지는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회사 납입에 대해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받을 게 왔다 갔다 변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로자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고,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하고요.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는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기여형과 IRP는 전액,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이 지문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상속 및 증여세입니다. 만약에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살아서 다른 분에게 주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돌아가셔서 주면 상속이 되는 거죠. 세율은 같고요. 그 각각의 차이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되죠. 그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받은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둘 다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완전 포괄주의라는 게 뭐냐면 열거주의는 이거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나열된 거, 나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이런 형태가 열거주의고요. 그 다음에 부분 포괄주의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완전 포괄주의는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속인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거는 증여인 것 같아, 이거를 간주상속, 간주증여 또는 인정상속, 인정증여 이런 걸로 봐서 다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속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 세율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상속 증여세는 외우기가 쉬워요. 소득세가 외우기 어렵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1억, 왼쪽에 있는 과세 표준 먼저 볼게요.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해놓고 나서 10, 20, 30, 40, 5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구간을 정해주고 과세 표준이 얼마다, 세율은 얼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세율은 괄호넣기다. 그럼 여러분이 오른쪽 거 잘 외우셔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증여재산이 10억일 경우에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억이면 얼마예요? 5억에서 10억 사이니까 30%죠. 틀린 거죠. 이런 형태의 지문들 나온다는 의미이고요. 뒤에 보시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데 보험금이 나왔잖아요. 이 보험금 중에서 위에 보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이건 피상속인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사망인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비율만큼 상속이 된 거다. 이 얘기인데 내용으로 보면 좀 애매한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보험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 낸 기간이 얼마야. 그 기간만큼은 상속으로 보고 그분이 낸 거 아니라 다시 이 계약을 자제분이 만약에 보험료를 냈다면 자제분이 보험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버지고요.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800만 원 내시고요. 자녀분이 아들이 취직을 해서 본인이 보험료를 낼 수 있어서 200만 원 정도는 아들이 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죠.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80%는 아빠가 냈고요. 20%는 본인이 냈으니까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러니까 5천만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지금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800에 200이니까 5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5천만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본인이 냈으니까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아빠가 낸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겠다. 이걸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위에 공식하고 맞춰보시면 총 합계액이 5천만 원 나왔는데 지금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낸 게 800만 원이에요. 근데 전체 보험료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80%를 본인이 내고 돌아가셨으니까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얘는 간혹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는 여러분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자가 누구냐면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계약자가. 수익자가 누구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낸 돈,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상속도 증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다른데 만약에 돈이 나왔다. 살아서 받으면 증여가 되는 거고 돌아가셔서 받으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좀 나누어져 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증여로 계산한다. 심플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표 나오고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본인이에요. 그런데 돈 낸 납입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수익자하고 납입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익자 본인이고요. 납입자가 본인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죠.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익자 본인인데 납입자가 어머님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얘는 상속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 본인, 납입자 본인이에요. 같죠.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본인인데 뭔가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뭔가 봤더니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증여세도 같은 원리입니다. 뒤에 보면 상속 순위, 얘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 형태로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순위는 누구냐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2순위가 부모, 조부모, 직계 존속이고요. 그래도 없으면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이 순위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자녀가 비속인지 부모가 비속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외울 때는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비읍이 지읍보다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비속이 먼저, 존속이 두 번째,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친척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놓고요. 태아는 아까 우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인정 안 해줬지만 상속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세 번째, 배우자가 공동순위다. 그러면 5화를 가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4,5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제분이 3명 있고요. 자녀분이 3명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살아계세요. 그럼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이잖아요. 그러면 4,500만 원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씩 1대 1대 1 그리고 5화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배우자는 1.5를 가져가요. 그럼 만약에 4,5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것의 1.5배 우리가 5화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1.5배인 1,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험 문제에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과 동일하다라고 한 건 틀린 지문이죠. 왜? 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요 1.5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계산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순이다. 그런데 배우자는 똑같이 100%가 아니라 150%를 가져간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금융자산 상속공제는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했을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1억이 넘어가면 20%인데 2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네, 다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20%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의 20%인데 2억 한도. 근데 이게 1억 초과하면 그렇지만 1억의 20%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면 2천만 원인데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다 주고요. 2천만 원 어차피 줄 거니까 전액 다 주고 2천에서 1억 사이면 어차피 2천만 원 줄 거니까 2천만 원 주고 왜냐하면 그 2천만 원 이하는 전액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는 그 액수 전체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2천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안 되면 그거 다 주겠다. 그리고 1억까지는 2천만 원인데 그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2천만 원 줘야 되는 거니까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20%가 다 넘잖아요. 그런 거는 2천만 원 주겠다. 그리고 1억 넘으면 2천만 원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암기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에서 1억 사이 2천만 원, 그리고 1억 초과하면 20%인데 한도는 2억까지. 괄호 넣기로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순금융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3천만 원은 얼마예요? 2천에서 1억 사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정답이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거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요. 마찬가지로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증여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보험료 중에서 주시는 분이 납입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거에다가 보험금 상당에 곱한 거를 재산으로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증여를 받은 걸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증여받은 걸로 납부했다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증여받아서 납부한 거 요 부분만 빼준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증여받아서 보험료 납부했다 그러면 보험금은 그대로 계산하는 대로 그대로 계산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1,000만 원 빼고 계산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역시 연습해 보시면서 교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거 똑같죠. 이거는 증여세 과세 방법은 누구하고 중요해요. 납입자와 수익자가 중요하죠. 본인 부 달라요. 증여세 과세예요. 본인 같아요. 안 나와요. 본인 부 달라요. 과세예요. 본인 같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으면 과세 안 돼요. 다를 때 과세가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계약자 김생명 월납이고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어요. 월 납입 보험료가 10만 원이고요. 그중 7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만 원은 자제분이 납입했다는 거죠.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냐? 그러면 보험금이 2천만 원인데요. 지금 총 납입 금액은 10만 원인데 그중에 7만 원만 아버지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보험 기간 동안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70%에 대해서 세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의 70%는 1,400만 원이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 상속세하고 동일한 겁니다. 모양만 좀 복잡한데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결국은 낸 사람이 돌아가시면 낸 거만큼만 상속세, 낸 사람이 증여하시면 낸 거만큼만 증여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비율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인데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 과세하지 않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물리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그 기준이 얼마냐? 4천만 원. 요것도 괄호넣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1억 막 나오는데 4천만 원 잘 기억하시고요. 얘는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험도 장애인이 수익자인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어야 된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보험금은 사고로 인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생명보험 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범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 쭉 열거를 해서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만약에 열거가 돼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비열거소득이라 해서 비과세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이자로 보는 소득, 배당으로 보는 소득 여러분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과세 방법은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 다 합해서 과세하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해서 분리과세는 그 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종합과세라는 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이고요. 남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이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는다 연금소득이고요. 투자를 했는데 이자를 받았다 이자소득.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받았다. 배당소득.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예를 들면 뭐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았다거나 강의를 해서 강세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비경상소득들은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했죠. 이거는 전부 다 합쳐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밑에 보면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는 종결하고요. 연금소득의 경우에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좀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죠.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그냥 우리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끝나는 거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되고요.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분류과세라는 게 있었죠. 금액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이지 않은 비경상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종합소득에 포함하면 그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따로 띄어서 우리 계산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분류과세는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퇴직소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양도소득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우리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도 역시 분류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우리 주변에 보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다 5월 달에 세금 신고하시잖아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것도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뭐 1월 31일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 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는요,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받겠죠. 종합소득 공제를 받고 그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증여도 지난번에 세율을 반드시 좀 외워달라. 정리하면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이건 외우기가 좋은데요. 얘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맨 밑에 보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42% 구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못 외우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고요. 1,400에서 5,000까지는 15%, 5,000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 38%, 3억에서 5억 40%, 5억에서 10억 42%, 10억 초과 45%. 힘드시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으로 넘어갈게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다음 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배당소득이 아닌 것은 배당소득만 바르게 묶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이자소득은 맨 아래 보시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으면 전부 다 이자로 보겠다는 거죠. 국내에서 받는 예금 등의 이자, 사채이자, 할인액, 그 다음에 저축수공보험의 보험 차익 이런 것들과 결합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 이것이 이제 이자가 되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맨 아래 보면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이익배당, 현금이든 주식이든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이고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신종 금융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이자와 배당을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금융소득의 과세 단위는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에요. 개인별인데 시험에는 부부 합산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줄에 보시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앞에 우리 종합과세되는 소득들 있죠.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고요. 2천만 원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로 납부하고 과세가 종료되는 것이고요. 자,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과세가 있는데요. 종합과세할 수 있고 분리과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종합과세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면 그냥 분리과세하면 아까처럼 15.4%를 내야 되는데 합산을 했더니 맨 아래 구간이어서 6%만 내도 된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과세 특례 상품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비과세 종합저축, IS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농어가 목돈발현저축, 공모부동산펀드,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장병내일준비금, 이런 상품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서 과세를 하는 저율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우대 또는 비과세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니까 서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인데요. 연금소득은 저희가 분리 과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합산 과세하는 경우 나눴었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원칙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분리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기준이 얼마였어요? 연 1,500만 원이요.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에서 5%. 우리 밑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연금 지급할 때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가 되겠죠. 70에서 80세까지는 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4%일 거고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로 저율 과세를 하고요. 만약에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15% 과세하죠.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로 과세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금 수령 요건은요. 55세 이후셔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연금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령 요건을 이제 충족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에요. 이것도 기타 소득 다른 걸로 바꿔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15%, 우리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적용 세율은 원칙은 3.3, 4.4, 5.5예요. 그런데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 요거는 4%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가다가 이 4%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종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에서 연금 외 수령 원천지수세율에 만약에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7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60%,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험 설계사의 세제인데요.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 요거는 틀린 지문인데 왜 틀렸냐면, 원칙적으로 보험 설계사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거죠. 보험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1월로 시험 문제 내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연말 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누구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7,500만 원 미만인 설계사는 그냥 연말 정산으로 납세 의무 끝내겠다는 의미예요. 시험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설계사, 처음 사업을 시작한 설계사 이외에는 대상자가 없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에다가 그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줍니다. 예전에는 경비율을 빼줬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 사업은 소득을 경비 같은 거 다 빼면 몇 % 적용하는 게 좋겠어. 결정되어 있는 소득률이 있어요. 그 소득률을 곱해줍니다. 시험에 기타 소득의 소득률, 사업소득의 소득률인데 기타소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경비공제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하고요. 합산과세할 게 없으니까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7,5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모집수당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매월인데 매년 3%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다는 건 3%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이 세금 낸 거는 마지막에 확정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편 같이 공부했고요. 저희는 4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